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갑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파장이 거센 상황인데요.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예산안 처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벼랑끝 협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끝내 쟁점 해소하지 못했고 처리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 처리에는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여야 간 입장 조율이 이루어질 텐데 처리 언제쯤 가능할 거라 좀 예상하십니까? 역시나 긴축 예산이라 보니까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안으로만 처리가 돼도 잘 처리됐다고 생각하는 게 긴축 예산 처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가 자원의 권력적인 배분이라면 그 공천과 선거 다음으로 중요한 정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라이트에서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쪽으로 이제 그 당정청의 경제팀이 몰려가 있었고 지금 1차로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타결이 됐습니다. 파업을 처리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추경호 부총리도 다시 이제 그 예산안 문제로 그 기자단과 인터뷰도 하면서 나름 이제 그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 그래도 그 경제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출신 의장이지만 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엄중함은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서 김진표 의장이 또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주말에도 계속 단판 이어갈 텐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어저께 이제 광역시에 있는 서울 출장 그러니까 서울 본부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국비 지원팀이 따로 있어요.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시즌이 가장 중요한 시즌이거든요. 어찌 보면 내년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 3주째 오셔서 가지고 지금 계속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말로는 어저께 이제 금요일이어서 다시 금요일이어서 집에 가시기도 하시던데 아무래도 좀 이번 주말에 타결 가능성을 한 70% 정도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주말에 좀 타결이 돼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전국에서 더욱 쉽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어찌 보면 지금 국회 대표단이 따로 이제 여기서 예산에 대한 어떤 그 결정권을 가지고 가서 이분들의 합의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각 당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도 어느 정도 추인을 해줘야 돼요. 어떤 힘을 실어주고 권한을 줘야 되는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라든지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가가지고 그다음에 뭐 정책 각 당의 상임 정책위의장이 같이 가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이게 협의가 되면 다시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으면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그 정부 여당 같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위에서 노를 해버리면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지금 이 예산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에 있는 어떤 정말 각 당의 대표들을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치적 부재가 정치적 부재 때문에 지금 이 예산 전국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승적인 좀 타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번 예산 전국에서의 좀 정례 벌써 섰던 특징은 뭐냐면 오히려 여당에서 이 예산안 어떤 그 통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의 아까 기사를 봤지만은 보도를 봤지만은 야당으로서는 발목 잡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양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어찌 보면 지금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연결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원 변호사께서는 지금 그 설 변호사의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당이 오히려 적극적이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여당이 이제 적극적이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게 결국 이제 예산안의 감액은 국회에서 하지만 예산안의 정액은 국회에서 할 수가 없고요. 그 정액을 하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예산안을 수정하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대목을 도대체 적극적으로 하라는 건지 그러면 여당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거는 정액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제 그 긴축 예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정액을 한다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5년간 그 과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게 후손들에 대한 그 경제 부담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런 반성적 고려에서 긴축 예산이 나온 건데 그 정액을 한다는 거는 다시 그 지금까지 그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그 과대 예산이라는 거를 뒤집는 꼴이 됩니다. 지금 이제 추경호 부총리도 이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활용 가능한 예산 규모가 그 9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든 이 나눠먹기, 그러니까 예산안 분배를 정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아주 그 역대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규모고 그거를 이제 어느 국회의원들의 어찌 보면 지역구 문제나 이런 복잡한 정치 공학에서 분배를 이뤄나갈 수 있느냐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근데 예. 이거는 민주당 쪽의 경제 쪽 뭐 파트의 의원들도 신중하게 고려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어쨌든 해임 건의안 처리 시한이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네, 네. 이제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내부적으로 어떤 입장을 좀 그러니까 낼 거라고 보세요? 지금 어찌 보면 이게 뭐와 연동이 돼 있냐면 국정조사와도 연동이 돼 있어요. 지금 국정조사 기간 45일 합의된 기간이 지금 이 시간도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흐르고 있기 예. 때문에 언제까지나 지금 예산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래에는 어떤 뉴스도 있었냐면 1월 1일 날 아니면 1월 1일 날 어젯밤 12월 30일 어젯밤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런 내용의 뉴스도 우리가 종종 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예산 전국이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집니다. 불과 한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면 또 이 부분 또한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당초에 뭐라 했냐면 12월 중순 안에는 끝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최소한 그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그다음 국정조사를 열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마감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 안에 그렇죠. 저는 어느 정도 이번 달 중순, 12월 중순까지는 해서 어떤 마무리를 져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이번 주말 안에 어떤 타결이 돼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라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으로서도 저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당장 어쨌든 그러니까 내일 오후잖아요. 내일 오후 2시가 넘어가면 이 해임 건의안이 이제 그렇죠. 없어져 버리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건 어렵습니다. 무엇이 선결 조건이 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그러니까요. 것 지금 같아서요. 해임 건의안이 72시간 내에 보고가 된 뒤로 이제 그렇죠. 그 안에 이제 그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과 내일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지금 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어려운 문제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서 해임 건의안이 묻혀버린다. 네. 라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후에 어찌 보면 탄핵 소추안 카드를 자연스럽게 꺼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어떤 협상의 묘를 발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성김 앵커 얘기한 대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시간 내일 오후 2시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걸 철회하고 예산안을 받고 뭐 이런 어떤 그 협상의 묘가 발휘가 될지 어떻게 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처음부터 민주당이 이제 이 국정조사, 네. 그 해임 건의안, 탄핵 소추안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세 가지를 아주 무질서하게 섞어놓은 겁니다. 해임 건의안이 뭐 새라면 그 조류고, 그 탄핵 소추안이 뭐 파리라면 곤충이고, 그리고 뭐 국정조사가 날아다니는 박쥐라면 포유류인데 세 가지를 다 섞어놔가지고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뭐가 효율을 강화시키고 효율을 떨어뜨리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무계획적으로 지금 던져놓은 거거든요. 그냥 이상민 장관 내려와라고 하면 앞뒤 안 가리고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는 해임 건의안 안 받는 거고 탄핵 소추안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내려오지도 않는 거고 그러면 탄핵 소추안을 해가지고 탄핵 소추를 하면 헌재에서 이길 수는 있는 거냐, 지면 어떡하냐, 이런 그 김진표 의장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김진표 의장은 그런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이 이상한 전략 속에서 무질서한 전략 속에서 이상민 장관을 내려오게 한다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이제 국민 민생 예산안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부터 좀 처리해라라고 하는 거고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때리는 뭐 시어머니야 말리는 시누이라고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민주당이 무질서하게 풀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걸 자제시키면서도 예산안은 어떻게든 통과시키자. 모양새도 갖춰주고 통과도 시키고 나중에 이제 그 정무적인 어떤 이상민 장관의 거치 문제까지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탄핵 소추안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일단 당장 내부에서 이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낸 타이밍에 대해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도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 조금 시기가 적절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있죠. 시기적으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 전에 합의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국정조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보고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튀어나오면서 지금 예산도 꼬여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국정조사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절한가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었을 때는 조금 100% 적절하다라고는 볼 수 없었지만은 저는 일단 무엇보다도 이상민 장관이 지금까지 이런 사태까지 오기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본인의 법적 책임이야 차치하더라도 일단 정무적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이 진즉에 졌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오가는 와중에도 전혀 아무런 의사표명도 없고 대통령으로서도 그냥 감싸기만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과연 이런 것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하고는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상황은 또 주말 내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전격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이 대표의 혐의점이나 공모 사실은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치적 동지라고 이제 기재가 돼 있었는데 일단 검찰이 이렇게 규정한 의미부터 좀 파악을 해볼까요? 정치 공동체라는 게 언론에서는 나오는데 원래 이제 그 경제 공동체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 판례에서도 있었습니다. 예. 그 전에 판례에서도 있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일반인들은 잘 몰랐던 개념인 경제 공동체가 이제 알려지게 된 거고 네네. 그런데 이제 경제 동지라는 개념은 없지 않습니까? 동업자라는 표현이 있어도 그리고 이제 정치 쪽으로 오면 이제 경제 공동체에 빗대 가지고 정치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는 언론도 있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정치판에서는 정치 동지라고 하죠. 정치적인 동지라고.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들. 거기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경제적인 부분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적인 동지, 정치적인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그 정치 공동체라는 용어보다는 정치적인 동지라고 쓰는 게 그 정확한 표현에는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동지를 했다는 게 정치적인 공동체는 아니고 그러면 경제 공동체 이론을 유추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경제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게 맞고 정치는 동지라고 말하는 게 맞고 정치의 동지라고 말했다는 게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없다 이런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그냥 기존에 어쩌면 정치권에서는 동지란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네. 어찌 보면 또 누구나 알다시피 이재명 당대표와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정치의 동지가 맞죠. 한 20년 이상 어찌 보면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부터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어떠한 대장동이라든지 위례 신도시부터 어떤 시작이 된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나눠 갖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공소 사실에서도 보면 정치적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진상 실장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시장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치 동지로 묶은 것 같고요. 이것을 공범 관계로 하기까지는 아직 검찰의 수사가 다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 전 단계로서 아마 지금 동지라는 개념. 근데 이 동지라는 개념 자체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법적으로는 공모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공모라는 것도 우리가 형법상 공모라는
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넓은 거에서도 포섭이 안 될 만큼 아직 거기까지는 입증할 수가 없었다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정치적 동지라는 의미만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당연히 관심이 가는데 이재명 대표는 좀 정면 돌파 의지를 자신의 SNS에 이제 좀 보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나올지 그렇지만 지금 공교롭게 어쨌든 또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이제 여성 의원들은 이것이 이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 좀 어떤 태도로 나올 거라고 그 보세요? 사법 리스크와 어떠한 그 방탄,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은 이제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말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 안 되고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사에 대해서도 벌써 몇 번의 압수수색도 있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측근들이 수사를 거부하고 도망갔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다 구속돼 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뭐 국회를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오히려 그 당 대표실 부속실까지도 전부 다 지금 압수수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 처음 수사가 아닙니다.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뭐까지 이어졌듯이 어찌 보면 같은 일을 가지고 지금 계속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 당연히 무고하다고 본인이 주장하듯이 저도 그걸 믿고 있고 본인도 지금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본인의 측근들에 대해서도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숨길 게 있다면 이런 말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무고함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거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소환 조사를 한다면 그럼 이 대표가 어떻게 응할 것 같으세요? 원칙적으로 야당 당대표 그것도 어떤 국회 다수당을 이루고 있는 야당 당대표를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글쎄요 검찰로서도 상당히 그 소환 조사로 인해서 어떤 혐의 입증을 한다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바로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 저는 그 부분 소환 조사까지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예. 오히려 제일 처음에 서면 조사를 통해서 일단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해야지 먼저 피의자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검찰에서 고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 법조인으로서 일단 이 앞으로 수사가 예. 어떻게 방향성을 갖게 되고 어디에 포커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뭐 설변호사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고 그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것을 두루뭉술하게 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제 둘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뭐 소환을 하든 어떻게 하든 조사를 그 칼끝을 향하기 위해선 둘 간의 연관성, 그 혐의점에 대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좀 파헤쳐야 될 텐데 검찰이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여다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핵심은 소환을 하느냐의 여부고요. 그리고 소환을 요청했을 때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나갈 거냐 안 나갈 예. 겁니다. 그리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문제는 소환을 불응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생긴다고 볼 수 있어서 예. 바로 그 다음이 구속영장 단계거든요. 구속영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체포동의안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일련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 뭐 김혜영, 뭐 서른, 이원욱, 박영선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뭐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일사불란한 체계가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굉장한 다툼이 수면 위로 그렇게 쉽게 올라오지가 않고 예를 들어 뭐 박영선 의원 정도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다른 사람들이 반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격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를 손절한다 그러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정근 부총장과 관련한 그 후속 수사가 반부패 2부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네. 이제 뭐 노영민부터 해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소환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러면 체포동의안을 다 부결시킬 거냐 가결시킬 거냐 그 이슈가 또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기로에 놓인 거죠.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라는 조그만 가능성이 있으면 소환에 응해야 되는 거죠. 소환에 응해야만 구속영장이 다음으로 나오는 거를 자기가 이제 최선의 디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신병 문제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돼서 나오고 자백하는 분들도 계시고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구속이 되면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다고 스스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소환을 한다면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나가서 진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하. 뭐 당내 분위기를 무엇보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네. 뭐 예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니까 밖에서 보시기에 저런 얘기들이 이렇게 잘 귀에 들어오시나 봐요. 근데 박영선 장관의 얘기는 상당히 경솔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후에 나도 그래요. 그다음에 그 뭐 박남매라고 하는 우리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친분이 있고 그분이 직접 인터뷰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본인의 뜻이 어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내려와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과한 발언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 박지원 장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어요. 그다음에 박영선 장관이 저번에 서울시장 나왔을 때 그때 선대본부장을 같은 경선 후보이기도 하고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도 이 부분은 실수하신 거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다음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영선 장관의 말이라든지 뭐 당연히 당내에는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의견 표명,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뭐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만 지금 수사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가 뉴스를 반추해 보면 지금 뭐 노웅래 의원 마찬가지 그다음에 뭐 제가 지금 바로 기억 안 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구로 쪽에 있는 모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기소가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 그 민주당에 대한 전방위적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어떤 기소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는 거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민주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은 어떤 당대표를 끌어내린다? 저는 이것도 합당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국이든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우려하면서 하는 것은 그건 민주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당내에 어떤 의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당내에서 주류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좀 이례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구속 기한 연장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먼저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설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예. 이 부분은 저는 검찰이 꼼수를 쓴 거라고 봅니다. 꼼수. 왜냐하면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을 때 인용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판사의 판단을 받아봤었을 때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봤을 이제 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구속 적부심 신청은 못하게 되고 이제 법원 단계에서 이제 보석 신청을 이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을 통해서 재판장이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석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보석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구속 적부심이 신청이 돼서 인용이 돼버린다. 그럼 검찰의 기소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지금 서욱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소에서 제외가 됐어요. 구속 적부심 이후에 인용이 되면서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서훈 전 실장까지 만약에 구속 적부심에서 인용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제 불구속 상태가 돼버린다면 저는 이 서해 피격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기소라든지 어떤 수사의 동력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서둘러서 이거 기소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의 꼼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그 구속적부심 기회를 안 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구속이 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신병이 풀려나려고 하면 사실상 진술을 번복해야 됩니다.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로 영장이 발부됐는데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로 하루 이틀 만에 다시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주는 경우는 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됐다가 다시 구속적부심을 받고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욱 국방부 장관 그 다음 단계가 안보실장이었던 서훈 실장입니다. 그런데 왜 서훈 실장은 그러면 그 범죄 소명이 만약에 서욱 국방부 장관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범죄 소명이 있지 않았다고 하면 서훈도
애초에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서욱은 국방부 장관은 아마 진술을 제 생각에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뭐 부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묵비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게 구속영장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이제 심경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적부심에서는 이제 풀려나신 거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훈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러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거는 서욱이 결코 이제 서훈에 대해서 유리한 증언을 하진 않았다라고 최소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훈이 이제 뭐 구속적부심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그전의 진술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사실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날 가능성 극히 낮습니다. 예, 지금 10시간 이상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뭐 충분히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했을 거고 그 이상 이야기할 내용이 뭐가 있어가지고 또 구속적부심을 다시 청구를 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큰 틀에서 그게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는다고 하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는 게 가능성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적절히 이제 뭐 신속하게 기소를 시키는 게 어차피 기소시킬 거면 그것도 피고인의 인권을 위한 겁니다. 신속한 재판.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구속 적부심 가지고 이 문제를 섣부른 기소라고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 주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어제 총파업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투표를 했고 파업 중단하겠다 가결로 결정이 났는데 일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민주당이 파업 전 정부 여당이 제시했었던 이 연장안을 수용한 것도 파업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이걸 이제 단독으로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네,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야당이 통과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가 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조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화물 연대 측과 같이 해서 협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막 파업이 종료된 시점이고 예. 그러니까 운송 거부가 종료된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올해가 지나가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종료만 한다.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불씨는 잠깐 꺼트릴 수는 있지만 이것이 다시 살아날 위험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의힘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노력을 정부를 또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측의 입장은 그대로고 일단 뭐 파업만 종료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 파업이 없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그대로 이제 유지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예. 이거는 그냥 좋은 걸로 해가지고 덮고 가자라는 이야기인데 민사든 형사든 그리고 이제 그 안전운임제 문제에 대한 것은 이 어찌 보면 화물연대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이 옳지 않고 그 옳지 않음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국민께 알려야 되고 그리고 책임까지 물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리고 그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뭐 그 내부에서 부패와 타락만 만연하게 합니다. 절대 그 이번 하나의 사건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짚고 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강경한 기조가 이어져야 되기 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도 뭐 또 찬반이 있을 텐데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책임을 짓겠습니다. 묻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화물 운송을 하시는 이 산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운송 거부하고 파업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힘으로 누르면서 이것을 넘어가는 것이 그 다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일례만 든다면 올해 봄에 우리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영접공이나 이런 분들이 200만 원 받고 10년 동안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 버렸냐면 조선소가 화랑이에요. 지금 세계 조선업계가. 근데 우리 한국이 굉장히 수주를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영접공들이 없어요. 실제 일을 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인력을 수입해 오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태에서 뭘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냐? 화물연대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송을 계속 해라. 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 다음 대책은 반드시 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